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열립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중국 칭화대 유학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서 진정한 승부를 겨루는 진담승부.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시죠. 홍석준 계명대 특임교수 모시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민석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친하시죠? 예, 뭐 재작년 저희 아버지 상을 당하셨을 때도 혼자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문상을 해주는 거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분이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0가지 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 이제 재산 문제를 특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난 5년간 8억 재산이 늘었다. 또 국힘의 주진우 의원은 수입 대비 지출 금액이 6억의 차이가 난다. 이거를 해명하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문제가 본인의 그 경사, 빙부상, 출판기념회 2회 등등 서울에서는 출판기념회 같은 거 하면 봉급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지역보다는. 그런 걸로 충분히 소명이 되었고 부채를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 증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하고 자기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까지 재산해봤자 2억밖에 안 됩니다. 서울 살면서 2억밖에 재산이 없다는 건 사실상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를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인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살아온 궤적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의 말보다는 그분이 정말 어렵게 생활해왔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지금 궤적을 한번 봐주시면 충분히 믿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방금 강 위원장께서는 궤적을 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봅니까? 사람은 궤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궤적을 보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과자 지금 전과 4범 혹은 5범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미 문화원 지금 불법 증거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해명함으로써 조금 의혹이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해명 혹은 또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는 이런 해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한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과 지출 6억 원 갭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뭐 경조사 출판 개념 하다 보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좀 해명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신고돼야 될 재산 변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예, 아무래도 그런 오기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드는데 본인 스스로 좀 불행한 1996년에서 2002년까지 재선 의원을 하고 2000의원에 서울시장 낙선하면서 18년 동안 무관, 즉 야인 생활을 18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도 많았고 가정사의 어려움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아까 경사, 결혼, 빙부상, 출판 기념회 등으로 그 돈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는데 그 조금 불비한 점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는 그 불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난하게 살아왔는 정치인입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불리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은 좀 넓게 봐달라는데 넓게 봐줄 수 있습니까? 강 위원장 말씀처럼 오히려 그렇게 저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민석 후보자는 자꾸 그거를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두 번의
정과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SK로부터 2002년도 이제 2억을 수수했죠. 그때 당시 2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에 강남에 엄마 아파트가 한 2억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고 당해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2008년도 또 지인들로부터 이제 수수를 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치 검찰로부터 조작된 수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내지는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수긍되지 않는 어떤 사죄를 뭐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변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금전적인 문제가 보면 일단 2020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전에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가 한 5억 8천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2억 천을 신고했기 때문에 재산 증액만 하더라도 한 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금액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증액이 그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내역을 보면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이제 추징금 6억 2천을 이제 갚은 것을 비롯해서 또 카드 사용 뭐 2억 2천 또 교회 헌금 2억 또 뭐 기타 해서 한 13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세비를 받은 것이 사이에 2020년부터 25년 사이에 5억 천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수입 지출에서도 8억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또 재산 증가는 왜 했느냐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세비 말고도 강연료라든지 뭐 그런 어떤 기타 소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타 소득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료를 안 내요. 지금 자료를 한 97건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낸 것이 지금 이제 7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파악을 했냐면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까 강연료 기타 소득이 5년 사이에 1,400만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 되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경사와 조사 또 두 번의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한 6억 정도의 이제 수입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바꾸기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일단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말한 그 내용대로 6억이 현금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잘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경사라 해봤자 2019년도 재혼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결혼 때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결혼 때 과연 축의금이라든지 이걸 많이 냅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청첩장에도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가족끼리만 한다 뭐 이렇게 뭐 축의금은 사절한다 이런 식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잘 받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 문제는 또 빙부상입니다. 과연 빙부상에 아무리 국회의원 시절이 하더라도 과연 들어왔을까? 뭐 그리고 또 출판 기념회 역시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가지 문제 들어왔다면 신고를 안 한 문제 또 제대로 제가 볼 때는 6억지 잘 들어오지 않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갭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금전적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1억 4천 뭐 친구들로 지인들부터 받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000만 원씩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쪼개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주도한 강 모 씨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에서 그 뭐 오피스텔을 그 강모 씨 그런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그 또 어머니 한강 빌라에 또 그 건축자 또 이모 씨가 2억 5천 정도의 또 전세로 몇 년 동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불법 정치 자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금전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무수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부터 2020년 18년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주당 주류한테 소위 말하는 찍혀가지고 개고생을 18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수 정당하고도 가까웠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어떤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건수도 사실 없는 분인데
지금 이 여러 그 18년간의 야인 생활에 있고 또 뭐 그 뭐 공부는 왜 했냐고 뭐 이래 얘기하는데 본인이 계속 학업 정진하겠다는 그 의욕하고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 공부 좀 잘 시켜보겠다는 그 부모 마음으로 이렇게 된 것을 마치 무슨 핀셋으로 요 소득은 어떻고 저 소득은 어떻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왜 저기 일부러 본인 스스로 당당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차용증 또 일일이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게 검은 돈을 하려면 그냥 뒷주머니로 꿀꺽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일이 써가지고 차용을 하는 그런 분인데 너무 저 국힘에서 이재명 정부를 욕하는 거를 대신해서 김민석 후보한테 마구 이제 소위 말하는 총을 쏘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강 의원님 그래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법원 판례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째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을 때도 차용증은 썼습니다. 차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결정한 게 뭐냐면은 빚을 독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담보를 닫지 않았다. 그다음에 법정 금리보다도 못한 너무 낮은 어떤 이자 약정이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근거를 두고 차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이미 결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용증만 썼다고 해서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 18년 동안 정치적 낭인으로 어려운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선의로 보면 뭐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해석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제가 볼 때는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럼 18년 동안 그 정치적인 낭인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게 18년 동안 좀 그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18년 동안 무관이잖아요. 그 현직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 사이 아니면 지인들 좀 모르겠습니다. 가령 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이 그 공격이고 또 그 당신께서도 계속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그 굉장히 그 위험한 말씀이신 게 정치인이라는 게 그 현역 의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다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두 번째 김민석 후보자의 불법 정치 자금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이 아닐 때 지인들과의 그런 어떤 동거래가 그냥 순수한 인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현재 소명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또 검찰에서 수사까지 지금 배당이 됐는데 이것은 수사받으면은 본격 수사받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법 정치 자금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재판부에서 유죄로 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간다면은 정권 초반부터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나.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저는 잘못된 어떤 그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래 금방 또 그 지금 그 국힘의 시의원이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바로 받아서 수사하겠다고 그래요. 지난 정부에 김건희가 황제 수사를 받았다는 둥, 김건희의 녹취록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가 하다가 녹취록이 나온다는 둥, 이러니까 검찰이 이게 그뭐 국무총리 후보 검증은 국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거지. 검찰 수사를 의뢰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내가 수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검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치 검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검찰에 의해서 많은 선량한 정당인 정치인이 희생물처럼 되어 왔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부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은 그리고 기소가 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왜 기소를 했는지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게 조작된 정치 검찰에 의한 수사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유죄 확정된 판결 받은 그 재판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또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문회에서 청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청문위원을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 대상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인데 오히려 지금 청문위원을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제대로 청문회에 응한다면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지금 청문위원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응하시라 그런 어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자료도 응하지 않고 심지어 민주당이 핵심 정인들도 다 지금 응하지 않고 해서 지금 정인 없는 청문회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한덕수 총리 때 이 보면은 그때는 자료를 몇 건이나 요구했냐면은 1094건인가 1100건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97건을 요구를 하는데도 딸랑 7건만 제출하고 있고 정의는 한 명도 지금 합의를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지금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강 위원장께서 정치 검찰의 민낯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고발하자마자 막바로 수사팀이 배정되고 수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는 뭐 검찰은 이제는 이재명 정권의 검찰 아닙니까? 지금 야당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뭐 배당은 하고 수사를 뭐 착수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검찰인데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또 정부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일인 거죠.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내란을 주도하고 우두머리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한 소위 말하는 내란 잔당 검찰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렇게 낱낱이 밝혀질 거로 확신을 하지만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홍석준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난 3년간 400회 가까이 압수수색을 받아도 지금 하나 유죄 나온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 검찰 우리 보통 똑똑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들이 수백 명이 투입돼가 3년 동안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랬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하게 뭐가 잘못됐다고 나온 게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이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걸 조금 확대하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도 예전에 그렇게 표적 수사로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400회 뭐 압수수색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관련된 예를 들면 버카라든지 이런 어떤 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당시 의원의 가택이라든지 이런 또 뭐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유죄로 확정된 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대부분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걸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지금 곧 뭐 형량만 지금 남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이제 중단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지금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백현동 관련돼서 김인섭이랑 같은 사람 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이가 또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위정교사의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확정되고 자기가 다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단지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정치 자금 관련해서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쪽에서 보면 저는 국민들이 대단히 똑똑하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판이나 검찰 수사 이렇게 진행돼 왔는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은 것은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을 뽑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첫 일정이 겨우 3주 정도 임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첫 지명을 국무총리를 지명했는데 사실상 그 애들 무슨 그 산수하듯이 이쪽 빼고 저쪽 빼고 대입해 보니까 이 금액이 잘못됐다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들은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김민석 후보자를 이렇게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자체가 대단히 아쉽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말했던 어떤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또 유능한 또 총리 입장에서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역대 총리들을 보면 대부분 행정각부에 있던 장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뭐합니까?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각부에 있던 장관을 뭐 지휘 내지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분야의 경험이 또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도 했고 또 호남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통합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통합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초대 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후보를 지명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 지금 논란 중에서 청와대 유학 이야기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했다. 그런데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을 2005년부터 18년 한 14년간 기록을 김민석 총리 후보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명을 안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학원이라는 게 고등학교 수업처럼 오전 9시에 시작하고 오후 6시 끝나고 이런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유연하게 담당 교수, 지도교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꾸 뭐 최고위원을 했을 때 그러면 출발은 몇 시에 했느냐 이랬는데, 최고위원 회의라는 게 통상 비공개 회의는 아침 7시 또는 7시 반에 시작을 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는 카메라가 들어오는 것은 9시 정도에 하는데, 바쁘신 분들은 비공개 회의만 참석했다가 빠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왜 자꾸 그 청와대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이 미진하냐, 시간이 맞지가 공항 시간하고 뭐 맞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학원의 그 유연하게 운영되는 학제 부분도 있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는 자꾸 지금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 해명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흠집내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절제한 필요한 해명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신술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 전에 강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의 이제 최고위원이었고, 특히 또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11개월 만에 이제 청와대 석사학위를 땄는데, 청와대는 것이 이제 베이징 대회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랭킹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죠. 이런 어떤 대학을 이렇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해명을 했는데 또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일단 본인이 제출을 했어요. 항공 1인 제출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자료를 하면 5분 만에 10분 만에
자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중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렇게 한 거면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엑셀로 이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재정리를 하니까 제가 보니까 칼과 CA를 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거짓말이 이제 드러났냐면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에 월수금 3번 회의를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빠지고 2번씩 이제 7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마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시 이전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9시 비행기를 타야지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걸립니까? 그 걸려가지고 수속 마치고 나와서 청와대에 가면은 한 2시, 3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록을 딱 보니까 7시 회의가 아니에요. 다 최고위원 회의가 9시 반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상식적으로 원내대표회의라든지 최고위원회 이렇게 갔지만 모든 당이 다 그렇습니다. 7시 회의를 하는 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첫 번째부터 거짓 해명이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출한 그 항공 서류에도 보면은 첫 달에는 이제 3번을 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 중국에 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본인이 이야기했던 25학점을 다 받을 수 있는 중국에 갔다 온 그런 게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 역시 저는 거짓말이고 거짓 해명이다. 더 이 부분도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고 예전 꼬마 민주당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7시에 회의했을 수 있는. 아닙니다. 그때 이 좌파 성향 매체 미디어 오늘이 딱 자료를 냈습니다. 그때 회의가 9시 반이라는 거.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못지않은 지금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이 부지사가 사면을 내걸고 이재명 대통령 협박하고 있다, 이런 분석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얼토당토하는 목소리고요. 이게 자꾸 국힘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당의 분란을 저는 조장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무슨 사면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사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민주당 4번째의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더 빛나는, 청사에 빛나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는데, 임기 초반에 국민들의 호흡 불호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행위를 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와 조국 혁신당 대표 묻고 그다음 국민의힘 쪽에 뭔가 선물을 가지고 서로 파트할 것이다. 네. 전망이 아이고, 그게 뭐 불물교한 이야기는 정말 그 소설가들이 자꾸 지어내는 이야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공법, 야구로 말하면 우완 정통파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할 거고, 그런 야합은 추후도 없다. 다만 여야를 통합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 대통합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거 지금 누가 봐도 야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추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합은 없어도 통합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이제 그 청구수가 계속 날아오고 있죠.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리기를 조국이라든지 또 뭐 본인을 비롯해서 이제 사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 뭐 청원 운동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간접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다. 빨리 좀 사면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좀 쉽지 않은 게, 지금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대북 송금 관련해서 받았는데, 또 그 외에도 또 2건을 지금 이제 동시에 지금 이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면법에
의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화영 입을 막기 위해서 사면을 하고 싶어도 현행 법상으로는 사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또 조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조국 혁신당에서 사면 요구를 해도 사면을 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해버리면 조국 혁신당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번 담양 보궐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이겼는데 민주당으로는 여러 군데 질 수밖에 없는 의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화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옥에 있고 또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 때문에 총뿌리를 다시 겨눌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상도 되면서 좀 전에 그 주진우 의원을 말씀했지만 주진우 의원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상속을 받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증여세를 또 얼마만큼 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청문위원을 이렇게 국무총리 이 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거는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